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하림님이 오늘은 추운 김에 안양천을 40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쨍쨍하게 맑아지네요. 쨍쨍한 거 맞는지 사무실이 참 따뜻하네요. 오늘 마음 따뜻한 뉴스가 좀 있으려나요, 제이비? 열받는 건 분명히 있겠죠? 쨍쨍하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졸음이 막 밀려올 텐데 출근하시자마자 조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이비 타임즈를 들으면 잠이 번뜩 깨지 않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물음에 대한 답이십니까? 따뜻한 뉴스가 좀 있으려나요? 열받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볼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9일에 신천지 전직 간부의 중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추려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화장과의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뽑아라라는 얘기가 내려왔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간부는 이 같은 지시를 부녀회장과 청년회장 등 신천지 산하조직 간부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간부로부터 2022년 4월에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나왔는데 6월 지방선거 끝나야 예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국이라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국은 국민의힘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적자들은 개신교는 이재명을 밀은 것이다.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번에 졌다. 졌으니 이들이 별별 짓을 다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간부는 또 2021년 7월쯤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도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하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관련 보도가 거의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전한 내용을 추리면 이런 겁니다. 신천지가 대선을 앞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역시 계기죠.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느냐. 코로나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단호한 방역 조치로 활동에 타격을 입은 신천지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도 공개가 됐습니다. 2020년 신천지 고위 간부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제 JTBC가 공개한 그의 육성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목적 달성을 못해. 우리는 경병식이나 음파같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의 짐승을 상대 못한다. 지 혼자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검찰총장도 잘 알아. 네, 이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이죠. 자, 종합하면 신천지는 통일교와는 동기가 약간 달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시도하고 신도들을 수단화했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다만 신천지엔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통령을 칭해서 악마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원자로 여겼다라는 내부 증언도 나오기도 했었죠. 줄줄이 의혹이 나오는데 이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주장을 수용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신천지 특검 하자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내용으로서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특검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제안 사항입니다. 네, 재선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출구로 그러니까 특검의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포함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걸 수용을 하는데 그냥 수용을 한 게 아니라 조건을 다는 겁니다. 따로 하자.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이미 잡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잡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국민의힘 안에서 신천지도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 단식 출구 전략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쉬운 쪽은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는 깔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저런 조건부 수용은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민주당 지금 기세를 잡은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냥 받든지 아니면 말든지 민주당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받든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가 아니라 그냥 특검에서 두 개를 다 수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그 역제안을 그냥 받든지 아니면 그냥 단식을 접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식을 접으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운 건 지금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토토로님 단식의 출구를 찾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신원섭파님은 이쯤 되면 신천지를 특검 수사에 꼭 넣어야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따로 하면 특검이 예산 낭비라고 했던 국민의힘의 논리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창면님은 신천지 신앙에 전념해야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 신천지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라고 했다고 하면서 전 대통령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를 이어준 게 또 건진법사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분은 여기서 또 등장합니까? 그분은 안 끼는 데가 없네요. 통일교 쪽도 연결고리가 건진이라는 얘기는 뭐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윤영호 전 그 본부장과 나눴던 대화들이 오늘 다시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종교계의 가교 역할인가요? 종교 대통합의 가교였나 보죠.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전직 경호인이 오늘 또 합수본에 출석을 하거든요. 어떤 진술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선우 이제는 무소속이죠. 무소속 의원이 어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원칙을 강조를 하던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1억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을 추려드리면 강선우 의원과 그의 보좌관 남모 사무국장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이 어디에서 만났느냐? 서울 영산구 하얏트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언제 만났느냐? 2021년 12월에 만났다고 합니다. 자, 김경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만나자마자 돈을 줄 수는 없어서 현금 1억이 든 쇼핑백을 테이블 아래에 한동안 두고 있다가 만남이 끝나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쇼핑백을 강선우 의원에게 건넸고요. 강선우 의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휴 뭘 이런 걸 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돌려받은 시점이 언제냐? 2022년 가을이라고 합니다. 남모 사무국장이 가을에 자신 김경시 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내서 돈을 돌려줬다라는 건데요. 김경시 의원이 이미 끝난 일인데 이러지 마시라라고 마다했지만 남모 사무국장이 이렇게 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강선우 의원이 이걸 썼다라는 거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전셋집 구하는 데 썼다라는 진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래버리면 이야기는 이거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립니다.
2021년 12월에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강선호 의원이 김병기 의원 찾아가서 아이고 나는 몰랐는데 지금 저희 보좌관이 돈 받았대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2022년 4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 돈으로 전세 찍고 와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러면 돈을 받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인데 돈을 언제 돌려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뇌물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안의 심각성이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더 악성으로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지금 강선호 의원이 21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6시 조금 넘겨서 조사를 마쳤다고 했거든요.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뉴스 중에서 전 또 이게 궁금하던데 지역적인 거긴 한데요. 김경 시의원이랑 남보좌관의 그 대질 조사를 하자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남보좌관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얘기를 했었다는데 김경 시의원은 또 그걸 거절했어요? 지금 경찰이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부터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냐면 자 지금 제가 전해드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돈을 받은 시점이 2021년 12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CCTV 영상이나 뭐 휴대폰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입증의 상당 부분이 진술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말을 맞출 가능성, 그것이 곧 증거인멸로 이어질 가능성, 바로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빠르면 오늘 중으로라도 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무쇠소년단 님이 받은 돈을 돌려줘도 처벌을 받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이사나님은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리든지 하지 왜 저러고 살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4월 인터넷 매체 2곳을 만들면서 정보사 요원으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들어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보사 요원이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의 요청으로 무인기를 제작한 그의 대학 후배까지도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처음 접촉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보 소식통이 전하기를 이 정보사 요원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핵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휴민트로 관리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보사 요원에게 자신들이 제작한 무인기 운용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이들의 만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난해 9월에 날리고 얼마 전에도 날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보사 요원과의 상의하에 날린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안은 이건 완전히 또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보사 요원이 이들을 만나서 관리에 들어간 게 뭐냐면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색이 정보사인데 민간인이 제작을 해서 날려보내는 그 조악한 무인기에서 도대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다고 해서 휴민트 관리 차원에서 만났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게 뭐 그런 건가요? 군이 날리면 너무 대놓고 날리는 거니까 논란이 되기 크니까 민간인을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날리게 하는 건가요? 아니, 나중에 걸리면 그거 민간이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쓰게? 다 날려왔잖아요. 다 날려왔고 더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 그다음에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전문가 이미 진단이 나왔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카메라에서 어떤 촬영될 수 있는 게 구글 맵보다 못하다라고 화질이나 이런 게 거기서 무슨 도대체 북한 정보를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차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기사 말미엔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보사 측은 계엄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정보사가 A씨한테 날려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 참 이상하네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군요. 이것도 지금 한창 조사 중이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찰이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2024년 2월에 전국 261개 경찰서 가운데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인력들을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광역정보팀으로 옮겼어요. 근데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외사와 정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경찰서 단위의 지역정보체제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하면 정보경찰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지역 단위 정보경찰의 부활은 저인망식 정보 수집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은 물론 정치 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성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례를 환기를 시켰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이 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해서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한 전국 판세 분석, 선거 대책, 지역별 동향 등의 문건을 만든 바가 있었고, 이 문제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총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환기를 시켰는데, 이렇게 지역 경찰마다 다시 정보 경찰을 배치를 하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참여연대가 바로 좀 이 점을 경고를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명분이 초국가적 범죄 대응이라면서요. 그럼 이런 범죄 조직의 규모나 활동 영역도 광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찰서 단위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럼 이거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하려면 신경 전달 체계는 말초 신경부터 시작되니까 경찰서별로 정보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논리입니까? 근데 대응은 미시적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단 평면적으로 일단 이 점으로 먼저 한번 좀 그 제기를 하겠고, 지금 가뜩이나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 중요하고 한데, 근데 그래서 지금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뭔가 좀 제어 장치, 통제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때 치안본부 시절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떠했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하고 끌고 가고 고문하고 했던 것의 주역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말단 조직이 바로 경찰서의 정보경찰들이었어요. 정보과 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쑤셔가면서 동향 탐지하고 사찰하고 그랬던 게 정보과 형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활을 하면 도대체 이 공룡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 그다음에 지금 경찰서별로 정보경찰을 부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몸집을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 왜 하는 거죠? 라는 궁금증,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 인터뷰를 추진해달라는 요청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헌혈자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헌혈자 실인원은 20년 만에 가장 적은 126만 4,525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10년 전인 2014년에는 169만 6,09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43만 1,570명, 비율로 따지면 25.5%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는 150만에서 160만 명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2018년에 14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2020년에 처음으로 120만 명대에 진입한 뒤로 계속 그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헌혈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새길로 잠깐 빠지면 여기서 나온 대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두쫀쿠라고 합니다. 두쫀쿠 아시죠? 네. 두바이 쫀득 쿠키. 이게 대책이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이 전혈 혈소판 헌혈자에게 두쫀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쫀쿠가 쫙 늘어져 있는 사진이 또 공개가 됐던데요. 그래서 헌혈이 좀 늘었나요? 그것까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동네방네님이 두쫑쿠 이벤트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제이비 최근에 두쫑쿠 드셨잖아요. 맛이 어땠습니까? 왜 그렇게 12조로 얘기를 해요? 지금 네, 저희 그 아니 제작진이 작가 중에 한 분이 사다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드시고 나서 맛 평가를 안 해주셔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맛 평가 어떻습니까? 작가 중에 한 명이 더맛가는 아니었다는 점으로 확인을 시키면서 네, 맞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아, 맛있었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두쫑쿠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도 헌혈에 동참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